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사망자가 현재까지 1,500명이 넘는 가운데 국제사회도 이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반격으로 가자지구를 완전히 포위한 채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 공격 이전에도 가자지구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면서 이제 상황이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의료 장비, 식량, 기타 필수품은 진입이 계속 촉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 역시 가자지구 몽쇄를 우려했습니다. 하마스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가자지구에 있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이들이 많은데 이는 그들이 겪었던 역사적 사실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공화당 측은 한국에 묶인 자금이 폴려 하마스의 공격 단초가 됐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에 뜬금없이 한국이 소환되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미 공화당 대선주자들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며 일제히 맹폭에 나섰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에 묶여있던 이란 돈 60억 달러가 해제된 것을 두고 이 자금이 하마스에 지원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합의 내용이 이번 공격의 촉매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지난달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 따라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을 스위스 계좌를 거쳐 유로화로 환전 뒤 카타르 은행에 이란 계좌로 송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공화당 및 트럼프는 이를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블링컨 미국 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60억 달러 중 아직 단 1달러도 사용되지 않았다며 식품, 의약품 등 오직 이란 국민들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전방위 공격을 감행한 후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 또한 이스라엘 세바농장에 박격포를 발사했습니다. 셰바농장 지대는 이스라엘 북부 골란고원과 맞닿는 곳으로 이스라엘이 1978년 레바논 남부를 침공하고 2000년 철수한 뒤에도 골란고원만큼은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돌려주지 않는 지역입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모두 시아파 종주국 이란의 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팔레스타인이 해방될 때까지 그들의 편에 설 것이라며 지지의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틀은 모두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에도 격렬히 반대해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는 경마에서 지는 말에 돈을 거는 짓이라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 수교 빅딜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란이 판을 흔드는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이 배후에 있음을 공공연하게 지목 중인데 이란이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다른 군사조직 리더들과 회의를 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가 이란 대 미국 간 대리전 양상으로 확전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일 이란 측은 하마스의 이번 공격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팔레스타인 단체에 의해 패배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란의 정보력과 작전 계획 탓으로 돌리려 시도하고 있다 것입니다. 서방 주요국과 아랍권의 시각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하마스의 공격 직후 사우디, 튀르키예, 카타르, 요르단 외교장관 등과 모두 통화했는데 이들은 모두 미국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미국 및 EU 국가들은 곧바로 이스라엘 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황모 전단을 이동 배치하고 군 장비 등을 제공하겠다고 신속하게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1,900만 유로 규모의 원조 중단을 선언했고 독일 또한 연간 3억 4천만 유로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해외 원조의 의존에 겨우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지원이 끊길 경우 가자지구 주민들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 서부 해안의 가자지구들 기반으로 한 하마스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통치권을 놓고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들 대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우디 수교 협상과 관련해 지난달 사우디가 30년 만에 서안지구에 외교 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지가 줄어든 하마스가 이란을 등에 업고 전면 도발을 감행했다는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사우디 수교 협상이 물 건너가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인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IMEC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게 진짜 빅딜이라며 공들여온 IMEC 구상은 사우디 이스라엘 구간의 철도 부설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가 급격히 바뀔 것으로 맞지만 사우디 정부 관계자는 당분간 모든 것이 얼어붙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 또한 이번에 팔레스타인 편에 설 것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사우디는 산업용 원자력 프로그램 지원과 안보 동맹 체결, 팔레스타인 2국가 해법 등 선행 조건을 미국이 수용하면 이스라엘과 국교를 수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전면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 강경파들은 향후 사우디와의 협상에서 팔레스타인 관련 양보를 거부할 공산이 높습니다. 사실 가자지구가 봉쇄된 것은 이집트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동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과거 수천 년간 팔레스타인 땅의 일부를 형성해왔습니다. 아랍 이스라엘의 갈등은 19세기 말 유대인들이 그들 조상의 땅인 팔레스타인에 국가를 건설하려는 정치적 시온주의 운동을 창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947년 유엔 총회는 팔레스타인을 아랍 국가와 유대 국가로 나누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바로 이듬해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아랍 세계는 그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팔레스타인 관점에서 보면 1946년 이전엔 대부분 자국 영토였으나 1년 만에 이스라엘에게 영토의 절반을 내줬고 그 후 지속적으로 축소되더니 1년 만에 이스라엘에게 영토의 절반을 내줬고 그 후 지속적으로 축소되더니 현재는 극히 일부 지역에 자치지구를 마련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제주도의 3분의 1 면적에 2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의해 완벽히 통제되며 전기 수도 등도 제한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와 국경을 맞댄 이집트 또한 봉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1979년 평화협정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가 전쟁의 시기였다면 후반부는 평화, 엄밀히 말하면 긴장 속의 평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전 이스라엘과 4차례 전쟁을 진행했으며 1979년 미국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이집트는 아랍 국가 가운데 최초로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이집트는 반대급부로 1967년 3차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에 빼앗긴 시나이 반도를 돌려받고 미국으로부터 매년 20억 달러의 원조를 받게 됐지만 다른 아랍 국가들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평화협정의 당사자인 사다트 전 이집트 대통령은 1981년 압살되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장례식엔 미국의 전직 대통령 3명을 비롯해 서방에서 많은 조문단이 참석했지만 아랍 국가 지도자는 어느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후원국이었던 소련은 조문단조차 보내지 않는 등 냉답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평화협정을 통해 아랍 최대 국가와 손을 맞잡으면서 무엇보다도 서쪽 국경은 그 후로 쪽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로 인해 국방비 지출을 크게 아꼈으며 이스라엘 아랍권의 갈등을 통제 가능한 팔레스타인 문제로 축소시키는 전략적인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다. 2006년 하마스가 가자지구 총선에서 승리하자 이집트 정부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마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에 발맞춰 라파 국경검문소를 폐쇄했고 가자지구의 230만 팔레스타인을 경제적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필요한 천연가스의 약 40%를 공급하기도 했죠. 이스라엘 측은 2021년에도 이집트와 회담을 하며 이집트가 중동 안보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가자지구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해안선 상공을 통제하고 있으며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과 물품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이후 비옥한 땅인 요르단 강 계곡을 따라 이전 군사기지들을 정착촌으로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수와 농업용수를 풍부하게 이용하는 반면 팔레스타인들에게는 물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에 의해 물과 전기가 시도 때도 없이 차단이 되고 가자 주민 82%는 냉장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 공급이 안 되니 냉장고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정착촌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팔레스타인은 불법 점거라고 반발하며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중동 평화 로드맵에 따라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자국민을 철수시켰으나 2007년 하마스가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양측 간 충돌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봉쇄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권력을 유지했고 로켓 무기를 계속 개선해 왔습니다. 하마스는 현재의 이스라엘을 포함해 과거 팔레스타인 영토를 이슬람 땅으로 규정하며 이스라엘과의 항구적 평화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팔레스타인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 학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은 아람 국가들 사이의 분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양국이 존재를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겉으론 이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팔레스타인 영토 내 점령지에 정착촌 건설을 지속하는 등 실제 행동에서는 늘 반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마스는 이번에 대대적인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1973년 이집트와 시리아의 기습 공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아라크사 홍수라는 작전명을 붙인 침투 작전은 전례 없는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로켓포 5,000발을 쏘아댄 후 하늘과 땅 등에서 침투에 들어와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기지와 군용 차량까지 속수무책으로 빼앗기는 허술함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90% 이상 요격률을 자랑합니다. 최대 200개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는 현존하는 적어도 방어망 가운데 가장 뛰어납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수천 발을 동시에 기습 발사하면서 요격 능력을 벗어났고 사전 인지에 실패하며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아이언돔 1개 포대를 꾸리려면 600억 원 정도가 듭니다. 이론상으로 5,000발을 방어하려면 180개 포대 이상이 필요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요격 미사일은 한 발당 8천만 원가량이고 하마스 로켓 한 발은 그 100분의 1인 80만 원 정도라. 지속적인 소모전 시 이스라엘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하마스의 공격에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식량, 전기, 연료도 없을 것이라며 가자지구를 완벽하게 봉쇄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해 가자지구 주변 통제권을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의 유가가 급등하고 달러와 금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원유 생산지가 아니어서 양측의 충돌이 원유 시장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이란, 사우디 등으로 갈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하루빨리 해법을 찾아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사우디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중국이 한국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어 화제입니다. 현대건설과 사우디의 50년간 쌓아온 신뢰가 깨지지 않아 중국이 노렸던 사업을 현대가 모두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 조선, 에너지, 자동차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환구시보 등 중국 언론들이 분통을 터뜨리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신도시 내 몸 프로젝트 설명회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도시 규모만 서울의 44배에 달하고 640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라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 라인은 폭 200m, 높이 500m로 구성되며 사막을 가로지르는 길이 170km 구조물에 생활과 교육, 업무 공간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산업도시 옥사곤, 관광도시 트로제나, 최고급 휴양지 신달라 등 4개 공간으로 구문대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더 라인 프로젝트는 철도, 도로를 사실상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은 보행자를 위한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구조체를 포함해 건축 부재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설치와 내외장 마감만 진행하는 모틀러 공법으로 지어집니다. 레고 조립처럼 끼워서 맞추는 개념이기 때문에 파일럿 모듈을 성공적으로 지으면 건설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800m 모듈 3개로 구성된 2.4km 구간을 202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사우디 내몸 관계자가 대거 방한했고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건설, 미디어, 교육, 헬스케어, 관광, 에너지 등 부문별 책임자가 참석해 국내 기업들과 1대1 미팅을 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는 100여 개 기업이 300개가량의 사업을 내몸에 제시했는데 내홈 1단계는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4터부터 5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주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국내 기업 중 내몸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한 곳은 3곳입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더 라인 내 핵심 이동수단이 될 터널 공사를 수주했고
한미글로벌은 8만 가구에 달하는 근로자 숙소 건설을 관리하는 등 전체적인 기획 엔지니어링 파트너로 참여 중입니다. 내몸 CEO는 이미 90여 개국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6만 명의 건설 인력이 내년 중 40만 명까지 늘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25년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스토리라고 강조한 상태인데 그들은 스마트시티 관련 한국의 높은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네이버랩스는 디지털 트윈을, KT는 양자 암호 관련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게다가 내음 CEO는 시속 4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한국의 고도화된 철도 기술이 필요하다며 협력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는 철도용 터널을 한국 건설사가 맡았을 때부터 예견됐던 내용입니다. 현대건설은 철도 터널, 현대로템은 수소기관차, 현대글로비스는 스마트물류 등 사실상 현대차그룹 전체가 내몸시티 프로젝트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내몸 CEO는 현대차그룹이 모빌리티 기술이 발달해 있고 열차 시스템 기술까지 있어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수소 및 재생에너지, IT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강화를 원해 이를 본 중국이 뒤집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내음 관련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국토부 연락관을 내몸에 상주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사우디의 발주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6조 원대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한 현대건설은 초고압직 유송전선로 HVDC 공사를 연이어 수주했습니다. 서부 해안의 전력 생산 거점인 얀부 지역에서 내몸 신도시까지 총 605km 구간의 전력망을 확충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입니다. 현대건설은 이 가운데 207km의 송전선로와 450여 개 송전탑을 신설하는 사업을 1,800억 원에 따냈습니다. 초고압직 유손전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 AC 전력을 고압 직류로 변환해 목적지까지 송전하는 기술입니다. 먼거리 송전에 따른 에너지 손실이 적고 특히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송전의 유리해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현대건설의 입지가 탄탄해질 전망입니다. 현대건설은 1976년 사우디에서 첫 송전선로 공사를 학수한 이래 50여 년간 총 33건의 송전선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완수한 바 있습니다. 하일 알주프 송전선로 등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면 지구 반바퀴 길이에 해당하는 총 2만 km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지난 2019년 뉴주베일 변전소 380kV를 준공하는 한편 약 70여 개의 송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사업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수주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술력과 EPC 역량을 재입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사우디 아람코로부터 50억 달러 상당의 아미랄 프로젝트 패키지 1과 4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동부 주베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으로 그간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것 중 최대 규모입니다. 아미랄 프로젝트 패키지 1은 혼합 크래커를 건설하는 공사로 화학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에틸렌을 연간 165만 톤 생산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패키지 4는 고부가가치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주요 인프라 외 기반 설비, 탱크, 출하 설비 등을 포함한 시설 건설 공사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사우디가 자신들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다며 문통을 터뜨렸습니다.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수주를 시도했으나 사우디가 결국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과 교역액을 크게 늘리는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한국을 선택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는 현대건설에 대한 신뢰가 막강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1975년 사우디 건설 시장에 처음 진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170여 건, 232억 달러 상당의 공사를 수행해왔습니다. 주요 송전선 공사와 항만, 담수시설, 고속도로 건설 등이 현대건설 몫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큰 갈등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이번에 공사를 따낸 주베일 지역은 한국과 인연이 깊습니다. 1976년 정주영 현대건설 사장의 공격적인 임찰로 유럽 업체들의 벽을 넘고 주베일 산업향 공사를 따내 중통 신화를 쓰기 시작한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총액인 9억 6천만 달러는 당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무조건 다른 나라가 제시한 공기를 6개월 단축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수주 후 현대건설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았습니다. 입찰에 실패한 기업의 방해와 장비를 대여하는 업체의 횡포가 심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주영 회장은 누구도 상상 못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죠. 400톤이나 나가는 재킷 89개를 비롯한 철구조물 전량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제작해 12,000km 떨어진 사우디까지 바지선으로 19차례나 오가면서 총 12만 톤의 철 구조물을 실어 나르는 대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평균 수송률량은 약 6,000톤으로 편도일 항차당 35일 이상이 소요됐는데 그럼에도 굳은 의지로 태평양과 인도양의 거친 파도를 가르며 완성해냈습니다. 공사에 투입된 250만 명의 연인원과 장비 및 자재는 2차 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래 최대 규모였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게 1981년까지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때는 가격 경쟁력과 6개월 공기 단축이 사우디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지금은 앞선 기술력과 신뢰가 성공 요인으로 꼬미고 있습니다. 아람코와 다져온 오랜 신뢰는 사우디 정유화학 분야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1979년 얀부 천연액화 공장 해상 정박장 공사를 시작으로 쿠라이스 가스처리 시설 등 석유화학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 아람코의 중장기 성장 프로젝트 남해 프로그램을 통해 EPC 부문 톡점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정식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건설사 중 소수의 기업만이 이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람코가 발주하는 석유화학 관련 신사업 수익 계약 및 입찰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우디의 대규모 발주는 현대건설의 실적마저 끌어몰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3,900억 원 이상으로 전년비 14%나 증가했습니다. 내몸 러닝터널, 파나마 메드로 3호선, 폴란드 몰레핀 확장공사 등 국내외 대형 공사가 본격화팀에 따라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데 수주액이 크게 늘어 향후 실적 전망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해 2025년 1조 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상반기 연결 신규 수주는 20조 7천억 원으로 연간 수주 목표인 29조 원의 71%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사우디 아미랄 패키지 등 메가 프로젝트를 따내며 해외 수주액은 11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8%나 증가한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는 37,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슬슬 매집에 나서 양호한 흐름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대형 가스 플랜트 자프라이와 네옴시티 스파인터널 등 추가 수주 가능성도 높은 상태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있다는 점도 사우디가 네옴시티에 자금을 더 투입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현대건설뿐 아니라 범현대가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중공업과 사우디 측이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엔진 합작사 마긴이 공장 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마킨은 아랍어로 힘과 강함을 의미하며 2025년부터 엔진 생산에 학수할 예정입니다.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선박용 엔진 260대 정도로 친환경 수요에 대응하고자 이중연료 엔진 생산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힘센 엔진은 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중남미, 중동, 아시아 등 4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은 40%에 이릅니다. 마킨 공장이 들어서는 킹살만 조선산업단지에는 IMI 조선소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 또한 현대중공업이 2017년 사우디 정부와 합작해 설립된 회사로 내년 초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시너지가 날 전망입니다. IMI 조선소는 150만 평 면적의 중동 최대 규모로 130만 평인 현대중공업 울산공장보다도 큰 편입니다. 최근 현대중공업 사보는 열사의 땅에서 제2의 주베일 신화를 쏜다라는 제목으로 정주명 창업자가 주베일 공사 성공을 통해 중동 신화를 만든 것처럼 조선소와 엔진 공장을 교두보 삼아 사막에서 배를 만드는 제2의 주베일 신화를 써나갈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IMI에 올 연말 100명 이상의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사우디와 현대중공업의 합작사 설립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노출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현대차 또한 사우디의 중동 지역 최초로 자동차 반제품 조립 CKD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등에서 부품을 수입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사우디 자동차 산업 공동 육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사우디 공장을 건립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충동 시장과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모두 잡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와의 신뢰를 유지해 지속적인 수주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윙은
한국의 KF-21은 지역 공군력의 균형을 바꿀 수 있으며 중국의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KF-21 개발이 중국의 목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최근 몇 년간 행보에서 그들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안보를 명백히 위협하고 있으며 오만한 태도로 국제 질서와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지구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이렇듯 중국이 먼저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면 한국도 이젠 중국을 가상 적국 수준이 아니라 북한 같은 주적으로 취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중국이 KF-21에 저렇게까지 가시돋친 반응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신들의 주장대로라면 중국은 KF-21이 성능을 상회하는 5세대 전투기 JE-20과 JE-3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대의 공중전에서 전투기가 세대를 넘어서는 승리를 따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4세대와 5세대 사이에는 스텔스라는 벽이 있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내죠. 5세대에 근접했다는 KF-21도 스텔스 성능이 완전하지 못해 분명한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4.5세대에 그친 것인데요. 즉 4.5세대인 KF-21이 중국의 5세대기 JE-20과 맞붙으면 서로의 성능을 모두 끌어냈다는 전제하에 KF-21이 승리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한국이 도입한 5세대기 F-35A를 겨냥해 비난한다면 모를까. 어차피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기술에 대해서 저런 반응을 내놓을 이유가 뭔지 잘 와닿지 않죠. 사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KF-21 그 자체가 아닙니다. KF-21을 도입한 한국 공군이죠.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전술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총 1647대나 되는 전술기 중에서 실전 배치된 5세대기 JE-20은 50대에 불과합니다. 총 전술기 전력의 단 3%만이 5세대고 30% 이상은 4세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국 공군이 공중작전을 펼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는 5세대 미만의 기종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절대다수라는 것이죠. 반면 한국 공군은 현재 운용 중인 5세대기 F-35A 40대에 20대를 추가 도입하고 함재기용 F-35B 20대 역시 도입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KF-21이 양산되면 블락 1, 블락 2 80대를 생산해 노후화된 F-16, F-5 합계 142대를 대체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F-15K와 KF-16은 4.5세대급으로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최근 안현호 KAI 사장은 KF-21 블락 2는 5세대가 될 것이라는 발언에 충격을 줬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계획이 모두 완성되면 한국군 전술기는 5세대기 160대, 4.5세대기 232대, 4세대기 60대의 구성이 됩니다. 전체 전력의 무려 86%가 4.5세대 이상, 35%가 5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4배에 가까운 중국의 수적 우위는 어차피 한 번에 띄울 수 있는 비행기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유일한 자랑거리인 물량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에서 KF-21이 실전 배치되면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공군력의 기술적 우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 전투기는 카탈로그 스펙대로 성능이 나오기는 할지 미지수라고 전문가들한테 의심받는 상황이라 이대로라면 미들급인 4.5세대에서는 물론 고급인 5세대에서도 하급인 4세대에서도 중국 전투기가 확실한 승리를 따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 부끄러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중국은 그만한 물량을 가지고도 동북아의 제공권을 손에 넣지 못할까봐 다급해진 겁니다. 동북아의 제공권을 잃는 것은 곧 코앞에 배치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중국 동해안에 상륙해 밀고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미국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지만 최근 미국 항모전단의 호위를 받고 온 펠로시가 대만 땅에 발을 디뎌도 중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유사시 남해안의 상륙도 저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통제권을 잃고 상륙군의 말가 먹혀 패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KF-21은 이러한 예측을 현실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의 운용을 상정한 만큼 국산 기술을 활용한 최적화된 생산 공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AI는 KF-21 시제기 제작 현장에서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 FASS를 공개해 전 세계 항공업체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비행기 조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동체를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기체를 유압장치 위에 올려 조립했었지만 난도가 높은 작업이었고 오차 없이 정렬되었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FASS는 이름 그대로 기수와 중앙동체, 후방동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기체의 주요 부분을 조금의 휘어짐도 없이 자동으로 맞춰주는 시스템입니다.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첫 단계부터 조립을 완료할 때까지 컴퓨터의 계산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어 최종적으로는 정밀 오차율이 1000분의 1인치에 지나지 않을 만큼 정밀하게 조립할 수 있게 됩니다. FASS는 과거 T-50 양산에 처음 도입되었고 국산 헬기인 커1 수리온의 생산에도 적용된 바 있습니다. 이번 KF-21이 생산에도 적용된 FASS는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발전시킨 모델이죠. 이렇듯 KAI는 생산기체 각각에 완전히 최적화된 생산 공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 희망적인 것은 최근 한국이 폴란드와의 방산 빅딜로 세계 5위권 무기 수출국이 됨에 따라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투기와 같은 기술 집약적인 초고가품은 생산량이 많지 않아 단가를 낮추기가 쉽지 않은데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량도 점점 늘어나 규모의 경제를 적용받게 되어 더욱 싼 값에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FA50을 사간 폴란드도 KF-21 사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KAI 역시 KF-21이 블락 2부터는 인도네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 있으며 폴란드도 그 후보라고 밝혔죠. FA50을 사간 국가가 한둘이 아닌 만큼 이들 역시 추후 KF-21이 잠재 고객입니다. KF-21이 배치되고 성능이 증명되면 무기를 자체 생산할 능력이 없는 많은 나라가 주력 미들 하급 전투기로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늡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중국산 무기는 해외에서 인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전투기는 한 국가의 과학기술력과 공군력의 상징입니다. 어떤 나라의 전투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유사시 공급 국가와 동맹 및 전략적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공급국과 연합작전은 물론 전투기 간 통신과 부품 무기 공급이 신속해야 하며 업그레이드 역시 수월해야 합니다. 즉 전투기를 파는 나라가 전략적 파트너의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무슨 자신감인지 끝도 없는 영토 욕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이 중국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나마 중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몇몇 국가도 퇴역 직전에 낡은 기체 정도를 싸게 사올 생각일 뿐이죠. 이렇다 보니 중국은 자국 전투기의 가격 경쟁력을 사실상 내수에만 의존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이미 뽑아낼 만큼 뽑아내서 더는 수요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죠. 재생산이나 유지 보수 등의 경비가 발생했을 때 억지로 가격을 조절하더라도 내수를 깎아먹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국제사회의 신의를 잃어버려 이런 일에서조차 발목을 붙잡히고 있습니다. 앞서 안현옥 KAI 사장이 KF-21 블락 1을 5세대 전투기로 개량하겠다고 선언했음을 전해드렸는데요. KF-21이 공개 스펙을 살펴본 전문가들이 KF-21이 이미 5세 대기의 자격 조건을 일부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초음속 순항, 슈퍼크루즈인데요. 슈퍼크루즈는 항공기가 초음속을 유지하면서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애프터버너는 엔진 후방에서 더 많은 연료를 태워 전투기의 추력을 순간적으로 극대화하는데 빠르게 최고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후미에 생기는 특유의 불기둥이 레이더 신호를 반사하고 적외선 신호도 만들어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스텔스 성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내부 무장창을 탑재해 기체 자체로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한 기체라도 애프터버너를 권체로 비행하는 동안에는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에서 완전히 몸을 감춘 채로 비행하려면 애프터버너가 주는 추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슈퍼크루즈는 이렇게 애프터버너를 끼웠을 때도 초음속 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엔진 성능과 기체 설계가 어우러져야만 구현할 수 있는 영역이죠. 작전 공역에서 완전한 스텔스를 유지하면서 초음속 순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눈먼 적을 우월한 속도와 에너지 우위로 유린할 수 있다는 의미로 5세대 전투기의 공중 지배력을 실현하는 중요한 조건인데요. 이 슈퍼크루즈 성능은 현존 최고의 전투기들도 전부 가지지는 못한 성능으로 아무 조건 없이 기본 성능으로 슈퍼큰 루징이 가능한 것은 F-22뿐이고 유로파이터, 라팔, 수-57은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 J-20은 현재로선 아예 불가능해서 차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습득할 예정, F-35는 중력을 활용한 하강 비행일 때만 아슬아슬하게 마일을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KF-21이 익면 하중과 추정비를 다른 전투기와 비교한 결과 KF-21 EF-22에 가장 근접해 슈퍼크루즈 역시 무리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KF-21 2차 후 개량에서 내부 무장창만 실현한다면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5세대기로 탈바꿈하는 가장 큰 기술적 문턱을 이미 넘어서 있다는 의미였죠. 안현호 KAI 사장의 블락 이 발언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지만 믿는 구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때 제대로 된 비행기 하나 배한 적이 없어 한이 맺혔던 한국은 이제는 공산권 전체를 에워싸고 칼끝을 겨누는 민주주의의 병기창으로 변모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무기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